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 너머에서 눈을 마주치는 일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을 따라 첫 번째 이야기,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은 게으릅니다. 확신은 사고의 종말입니다. 자기 생각을 검증하지 않으면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그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않습니다. 정치나 종교 또는 연애에서 내가 옳아 라고 믿는 사람은 종종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하루히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겉으로는 완고하고 의지가 강한 듯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게으르거나 겁쟁이거나 소심한 사람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요. 질문. 나의 신념 중 검증 없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야기. 신체 감각이 신념보다 사실에 가깝습니다. 몸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말은 위장할 수 있어도 감각은 속이지 않습니다. 나는 안 불안해요 라고 말하면서도 가슴은 답답하고 손은 떨리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만 서면 어깨가 움츠러든다면 이미 감각은 그 관계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내 몸이 먼저 반응했던 순간을 무시하고 지나친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 이야기. 행위가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말보다 행동이 본질입니다. 진심은 무의식의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시간 있을 때 보자 라고 말한 사람은 정말 시간이 생겨도 당신을 만나지 않습니다. 언제든 도와줄게 라고 말한 사람도 당신이 정말 힘들 때는 연락조차 없습니다. 난 정직해 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작은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보고 싶다고 매일 말하지만 단 한 번도 먼저 찾아오지 않는 연인. 나는 아이들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아이 앞에서 스마트폰만 보는 어른. 이처럼 누군가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하루히코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의 가치관과 선악의 기준을 알고 싶다면 그의 행동을 응시해보라고요.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무엇을 먹는지를 말입니다. 질문. 내가 말한 것과 내가 실제로 한 일은 일치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이야기. 약함과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진짜 강함은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울면 지는 거다 라고 배운 아이는 성장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약점으로 여기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도 쉽게 외면하게 됩니다. 질문. 나는 내 약한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 고통보다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약함입니다. 고통을 피하고 안락함만 좇는 삶은 결국 깊이를 잃게 됩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바로 손절하고 일이 조금만 힘들어도 바로 그만두는 경우. 예를 들어 회사에서 부당함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냥 편하고 싶어서 퇴사를 반복한 사람. 그런 삶에선 커리어의 깊이가 쌓이지 않습니다. 연인과의 대화가 불편해지자 유르는 맞아 라며 이별을 선택하는 경우. 고통은 피했지만 사랑도 배우지 못합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 버릴까봐 그 자리를 포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회피는 잠시 편안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어떤 성장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질문. 나는 지금 불편함에서 도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섯 번째 이야기. 자신이 곤란하지 않은 정도에서만 남을 돕는 법. 하루히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평가가
조금이라도 손상될 것 같으면 서둘러 도움의 손길을 거둬드립니다. 이것은 제 한 몸을 지키기 위한 겁 많고 이기적인 반응이죠. 우리는 종종 도움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 손해는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움은 혼란을 감수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친구가 힘들다고 말할 때 그저 힘내라고 말하고 SNS에 좋아요 하나만 눌렀던 순간들, 그건 정말 도움이었을까요? 진짜 도움은 시간을 내고 귀를 기울이며 때로는 내 자리를 나누는 일입니다. 질문: 나는 누군가를 돕는다는 말 뒤에 얼마만큼의 나를 내어주고 있습니까? 7번째 이야기.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나도 너그럽습니다. 타인에게는 날카롭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습성입니다. 자기 합리화는 진실을 왜곡하는 가장 매끄러운 방식이기도 합니다. 나는 바빠서 못했지만 저 사람은 무책임해서 안 한 거야. 실수를 했을 때 내가 하면 불가피한 상황, 남이 하면 무능함으로 보는 이중잣대. 질문: 나는 나에게 얼마나 관대하고 타인에겐 얼마나 냉정합니까? 8번째 이야기. 게임에는 참가자의 정신이 나타납니다. 놀이와 여유 속에서도 인간은 본질을 숨기지 못합니다.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성격과 가치관을 은밀히 드러내는 장입니다. 아이들이 하는 협동 게임에서 누가 독식하려 하고 누가 양보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은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단순한 보드게임에서도 집착, 질투, 경쟁심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질문: 나는 이기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까? 9번째 이야기.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타인을 분석하는 일은 쉬워도 자신을 직면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멀리 있는 타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믿지만 타인은 나를 불편하게 느낍니다. 거울이 없으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듯이 타인의 반응이야말로 내 진짜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물론 그 거울은 절대적인 진실은 아닐지라도 내가 나를 돌아보는 단서는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도달 위치와 가능성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깊은 사람입니다. 질문: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바라보는 나 사이의 간극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10번째 이야기. 다른 사람을 위해 성실하게 사는 것. 윤리적인 삶이란 나만을 위한 성공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책임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성실함이란 누가 보지 않아도 흔들림 없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집에 돌아와 가족을 챙기는 사람, 자신의 피로와 바쁨을 이유 삼지 않고 타인을 위해 반복되는 행위들, 그 조용한 성실함이야말로 가장 깊은 윤리입니다. 질문: 나는 나만을 위한 성실함 속에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위한 지속적인 신뢰 위에 서 있습니까? 11번째 이야기.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부단히 느끼려 애씁니다. 그러나 진짜 좋아하는 것은 느끼려 애쓰지 않아도 늘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간은 쾌락을 반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반복은 감각을 무디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더 자극적인 것, 더 새로운 것, 더 강한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것은 결코 쾌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익숙함 속에서 주어지는 쉼, 의식하지 않아도 곁에 머물러 있는 어떤 것입니다. 진짜 좋아하는 것은 자주 먹는 요리처럼
색바랜 책처럼 낡아도 손이 가는 옷처럼 느끼려 하지 않아도 이미 나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질문. 나는 지금 좋아하는 감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진 않나요? 혹은 그 감정에 무뎌져 있진 않나요? 12번째 이야기. 이해력이 좋다고 진짜 이해한 것일까요? 진짜 이해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낸 것입니다. 말로 이해했다고 해도 삶에서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알미일 뿐입니다. 그 사람 아파서 그래요. 그렇게 말해놓고도 여전히 그를 탓하고 미워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이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완견이 공을 한다름에 물어오는 건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훈련이나 처세술을 통해 모든 것에 그럴 수 있지라며 이해하는 듯 행동하는 사람들. 그가 정말 이해하고 있다고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 나는 무엇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이해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3번째 이야기. 많은 사람의 시선을 받는 것이 가치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시선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SNS에서 좋아요가 많은 게시물은 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치의 증명일까요? 아니면 단지 관심의 크기일 뿐일까요? 사람들이 외면한 것이라 하여 가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은 시선이 닿지 않는 그 어둠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질문. 나는 지금 누군가가 봐주지 않으면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14번째 이야기. 우리는 잡초 하나조차 제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존재는 전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자라기보다 증인에 가깝습니다. 생명은 기술보다 깊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첨단 과학은 유전자를 조작할 수는 있어도 씨앗 하나를 우에서 만들지는 못합니다. 자연은 여전히 인간에게 선생입니다. 우리는 종종 꽃을 꺾어와 꽃병에 예쁘게 꽂고는 그 꽃을 마치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꽃조차 나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질문. 나는 지금 내가 이룬 것들을 얼마나 나의 능력이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5번째 이야기. 얼굴은 영혼입니다. 한 사람의 얼굴은 그가 살아온 시간의 집약입니다. 표정, 눈빛, 주름, 그 속에는 감정과 인격,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가 웃어온 시간과 그가 울어온 상처가 동시에 보입니다. 특히 침묵할 때 그 얼굴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질문. 지금 내 얼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얼굴을 내가 이해하고 있나요? 아니면 감추려고 하고 있나요? 16번째 이야기. 절망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습니다. 절망은 시야를 좁힙니다. 고통에 잠식된 사람은 세계를 왜곡된 나의 해석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확신은 사실상 절망의 울타리 안에서 반복된 자기 주문일 뿐입니다. 나 끝났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이 말들은 세계 전체에 대한 평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통에 잠긴 감각이 내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질문.
나는 고통 속에서 어떤 판단을 내린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 판단은 지금 다시 봐도 진실한가요? 17번째 이야기. 휴일에는 자신의 일을 멀리서 생각 없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리를 두어야 우리는 비로소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일이 나의 삶을 삼키지 않도록 하려면 휴식은 회피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통찰이 되어야 합니다. 주말에도 머릿속에서 일이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일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반면 멍하니 자연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을 때 불쑥 떠오르는 어떤 인사이트. 하루히코는 말합니다. 휴일에는 몸을 충분히 쉬게 하고 번거로운 일도 걱정도 내려놓은 채 마음과 몸을 느긋하게 풀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야 자신의 일을 멀리서 생각 없이 바라볼 수 있다고. 질문. 나는 지금 나의 일과 나 사이에 충분한 거리감을 갖고 있습니까? 18번째 이야기. 행동에는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생각보다 훨씬 복합적입니다. 많은 선택은 의도적이기보다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며 무의식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왜 그랬어? 라는 질문에 모르겠어 라고 답하는 순간들. 사실 우리는 항상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이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조건이나 상태를 신중히 확인하지 않는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조차 자신의 다리가 거기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는다. 질문. 나는 지금 내가 한 어떤 행동에 대해 충분히 성찰하고 있나요? 혹은 그 위에 변명을 더 씌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19번째 이야기. 해석의 차이는 인생 경험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게 살아왔고 그 다름은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언어를 만듭니다. 어떤 말도 어떤 장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경험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누군가는 그것을 낭만이라 느끼고 누군가는 트라우마로 기억합니다. 같은 장면을 보고 눈물 짓는 이가 있는가 하면 웃음을 터뜨리는 이도 있습니다. 하루히코는 말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말해준다. 질문. 나는 지금 내 해석을 진실이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0번째 이야기. 비슷한 생활을 하는 사람의 윤리관은 일치합니다.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도덕 기준은 대개 유사하게 형성됩니다. 도덕은 절대가 아니라 공존의 결과이며 공통된 경험의 산물입니다. 같은 동네, 같은 직장, 같은 세대 속 사람들은 비슷한 상식을 공유하죠. 반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이들과는 윤리관이 쉽게 충돌하기도 합니다. 하루히코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일반 시민과 폭력단의 윤리관, 부유층과 빈곤층의 윤리관, 천재와 평범한 사람의 윤리관,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윤리관, 이들은 각기 다른 현실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의 기준이 어긋날 수밖에 없다. 질문. 내 윤리 기준은 정말 보편적인가요? 아니면 내가 살아온 환경의 산물일 뿐인가요? 21번째 이야기. 여성은 교육자로서의 남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장은 시대적 맥락 없이 들으면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남성은 단지 성별이 아니라 다른 시선과 교육적 균형을 뜻합니다. 즉, 인간은 자신과 다른 관점을 통해 스스로를 확장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한 아이가 부드러운 돌봄만 받았다면 단호한 가르침을 통해 세상과 마주하는 법을 배워야 할 수도 있고, 어떤 여성은 여성적 공감 안에서 자신을 잃고 있을 때 다른 질서의 시선이 내면의 방향을 회복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남녀의 위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다양성이 균형 있는 양육과 교육에 꼭 필요하다는 철학적 통찰입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에게는 여성 교육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의 핵심은 균형 있는 양육과 성장에는 다양한 인격과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질문: 나는 나와 다른 에너지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배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22번째 이야기. 우리는 눈이 아니라 감각으로 봅니다. 본다는 것은 단순한 시각이 아니라 존재 전체의 느낌입니다. 감각이 닫히면 아무리 눈앞에 있어도 실제로는 보지 못합니다. 한 사람을 매일 보아도 아무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 본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처음 마주친 사람인데도 감정이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을 감지한 것입니다. 질문: 나는 지금 내 눈이 아닌 감각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고 있나요? 23번째 이야기. 재능은 샘과 같습니다. 재능은 저절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길어 올려야만 흐릅니다. 멈추면 곧 마르게 됩니다. 피아노를 잘 치던 아이도 몇 년 손을 놓으면 다시 초보가 됩니다. 타고난 감각이 있다 해도 그것을 유지하려면 매일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재능은 선물처럼 보이지만 실은 매일의 땀과 깊은 애정이 그 생명수를 길어 올리는 손입니다. 질문: 나는 지금 내 안의 샘을 꾸준히 길어 올리고 있나요? 아니면 과거의 재능을 기억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24번째 이야기. 남이 알 정도의 재능이라면 아직 얄팍합니다. 진짜 재능은 깊이 숨어 있습니다. 표면 위로 드러나는 건 그저 물결일 뿐, 진짜 힘은 수면 아래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SNS에서 주목받는 작품들, 그 대부분은 한눈에 이해되기 쉽고 자극적입니다. 하지만 고요히 몰입한 장인 정신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완성됩니다. 그것은 얄팍해서가 아니라 눈에 띄기보다 오래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이코는 말합니다. 천재는 재능을 과시하지 않는다. 진짜 천재란 그의 재능을 잊게 만들 만큼 자연스럽고 압도적인 사람이다. 빛나는 재능이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것입니다. 질문: 나는 지금 보이기 위한 재능을 연마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깊이를 향해 가고 있나요? 25번째 이야기. 천재는 빛을 한 점에 집중시킵니다. 분산된 에너지는 결코 창조를 만들지 못합니다. 천재는 집중의 힘으로 산만한 세상을 뚫고 들어갑니다. 수십 년간 같은 주제 하나를 탐구하는 과학자, 단 하나의 조각을 위해 수천 번의 도전을 반복하는 예술가, 이들은 자신의 빛을 한 점에 모읍니다. 질문: 나는 지금 내 삶의 빛을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나를 대표할 단 하나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26번째 이야기. 남과 나를 구분하는 마음에서 증오가 생겨납니다. 경계짓는 마음이 증오의 뿌리입니다. 나와 타자를 과도하게 분리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과 배척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쟤는 우리랑 달라.
집단 속에서 우리와 저들을 구분하는 말. 그 말들은 종종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인종, 종교, 정치적 입장 모두가 나와 너 사이의 경계선에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질문: 나는 지금 누구를 나와 다른 사람이라 선 긋고 있진 않습니까? 27번째 이야기. 적기를 불태워도 위안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복수는 정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위안일 뿐입니다. 불태움은 파괴이며 위로처럼 보이지만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걔도 당해봐야 해. 고통을 준 사람에게 되갚는 것으로 순간적인 쾌감은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남는 건 허무와 더 깊은 상처뿐입니다. 하루히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에 입을 맞추고 원한의 상대 이름을 종이에 적어 찢는 행위, 그 모든 건 잠깐의 만족감, 그 냄새만 맡을 뿐입니다. 질문: 나는 지금 누군가를 응징함으로써 스스로를 치유하려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그렇다면 진짜 알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판단이 아니라 직면입니다. 해석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내미며 복수가 아니라 이해하려는 용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멈추고 조용히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